프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자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심리를 알면 돈이 모인다라고 말을 하는 부자의 감각을 쓰신 이천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냥 재무설계사가 아니더라고요. 1세대 재무설계사. 그렇죠. 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을 모셨는데 보통은 이런 시간 가지면 좀 유료로 돈을 내고 작가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컨셉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유료 재무설계보다는 무료 재무설계 쪽을 더 선호를 해요. 정말요? 상담은 좀 무료로 하드리되 네. 어차피 우리가 상담을 받고 나서 상품이라는 걸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저한테 발생해서 네. 제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윈윈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료래요. 일단은 희망 재무설계 맞네요. 좀 희망적입니다. 오늘 이천 저자님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감각을 익혀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저자님께서 여러 가지 챕터 중에서 가장 이거는 말하고 싶다, 이 부분을 애정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나중에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감각이라고 하셨는데 저자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자신이요? 네. 저 자신은 현재까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는 네. 어떤 부자냐면요. 네. 자산이 아주 많고 뭐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부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목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 교육 자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집을 산다면 주택 자금이라든지 그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대출을 상환하는 자금 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은퇴를 해서 은퇴 후에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게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재무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이런 목표들을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작은 부자를 제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또 목표를 세워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부자라고 그럼 정의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참 이게 꽤 긴 내용이잖아요. 29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추려서 나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서 책을 썼다. 요약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제 한 24년 동안 재무설계를 해왔고요. 네. 그러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했고 강의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냐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판매자들의 네. 노련한 어떤 세일즈나 네. 마케팅으로부터 자기 돈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우리가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요. 네. 하지만 거꾸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교육을 네. 받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런 판매자들의 노련한 세일즈나 마케팅 그 전략으로부터 우리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돈에는 네.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심리에 작동하는 어떤 이 심리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번 돈을 손해를 보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는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네. 제가 현장에서 네. 24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상담을 통해서 네. 야전에서 얻은 그 실력으로 와우. 실천 방법을 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드려서 네. 바로 이 책을 읽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정말 판매자보다는 소비자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돈에는 심리가 작동한다. 네.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맞춤 컨설팅까지 이 책을 읽으면 해준다고 하니까 안 읽을 이유가 없는 책이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잘 모으고 또 누군가는 모으기보다는 거의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아닌 그냥 돈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심리 기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굳이 꼽자면 어떤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네. 제가 12가지 심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네. 그 하나하나 네.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를 꼽자면 네.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모으고 네. 벌고 싶으면 뭘 잘해야 되냐면 네. 현재 잘못되고 있는 거를 고쳐서 개선해서 결국은 실천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현상 유지 편향에 빠지면 네. 실천까지 가게 되지 않죠. 아, 그래서 그 어떤 네. 현상 유지 편향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나 네. 개혁을 원한다면 네.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네.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좋은 걸 알았다, 네. 잘못된 걸 알았다 하면 네. 그걸 고치거나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깨쳐야 되는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정말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어떤 스피치를 뭐 가르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걸 찾아내고 그거를 없애고 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진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제가 재무설계사님을 모시긴 했지만 재무 쪽으로는 완전히 텅텅이거든요. 예. 아예 뭐 지식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책은 좀 이해가 잘 갔어요. 예. 잘 가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저는 정말 그냥 적금, 예금 정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안전제일주의예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공격자산 대 안전자산의 비율을 이렇게 나눠 두셨더라고요. 대표님, 작가님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두 부분을 네.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공격자산하고 안전자산을 좀 약간 구분을 한다면 네. 공격자산은 내가 투자를 해서 네.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 네. 하지만 수익이 난다면 더 크게 날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공격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를 들면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 안전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원금은 지키는데 수익이 너무 적은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안전자산,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자산에만 돈을 넣으면 돈이 불어나지 않죠. 따라서 네. 안전자산하고 공격자산을 네.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지 돈을 잘 모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공격자산을 어느 정도는 비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도 그 심리적으로 네. 불안해요. 어차피 안전자산 쪽으로 더 비율을 크게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래도 마이너스가 안 될 것 같은데 공격자산 잘못했다가는 마이너스 칠 것 같거든요.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막 40대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네.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선택할 때는 기간하고 목적이 상당히 중요를 합니다. 네. 내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언제 그 돈을 쓰냐에 따라서 금융상품 궁합이 정해져요. 제가 그 내용은 네. 대통령 사용 설명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따라서 2년 안에 네. 반드시 필요한 목표 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네. 잔금을 2년 후에 내야 된다면 네. 아무리 수익률이 낮더라도 우리는 시중은행에 예금과 적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네. 우리 애기의 대학학장을 모은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좀 시간적인 뭐 한 10년, 15년 걸린다 그러면 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위험을 테이크하더라도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네. 섞지 않으면 우리 돈이 불어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아마 알기는 알지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네, 읽어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돈은 뭐 모아지면 모아지는 거고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좀 아쉬웠어요. 이때부터 이런 책을 알았다면 더 많이 모아놓지 않았을까, 더 여유롭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20대들에게 지금은 이렇게 돈을 모아야 돼요 라고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저처럼 후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책에는 일단 네. 제일 처음에 단내리기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네네. 그 단내리기 효과가 뭐냐면 내가 어떤 닷을 심리적으로 어디다 내렸냐에 따라서 내 수치가
의사결정하는 수치가 정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왜 상을 먼저 배우냐면 돈을 쓰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나서 돈을 버는 방법을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쓰는 게 잘못된 습관을 가졌다면 이미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네. 저는 2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올바르게 좀 공부를 하시더라도 네. 처음에 초기에 제대로 된 지식을 좀 얻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융 지식에 대해서 네. 절대 무감각하면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음. 사실 그럴 겨를이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놀기 바빴고. 네. 네. 그랬는데 이 금융 쪽을 좀 배워야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돈이라는 게 네.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로 치면 네. 내 돈 1억 원의 가치는 네. 24년 후에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네. 세후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파스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사 먹을 수 있다면 내년에는 그 파스타 값이 얼마가 되냐면 1,3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1%밖에 안 되니까 네. 내년에 내 돈은 1,100원으로 돼서 100원이 증가는 하지만 1,300원짜리 파스타를 얻으려면 나는 200원을 어디선가 빌려와서 파스타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명목 금액은 늘어나는데 네. 10,000원에서 1,100원으로 늘어났지만 네. 내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네. 나는 결국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거꾸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요즘에 그 사회 초년생들이 버는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고, 뭐 굳이 뭐 대기업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내가 돈이 많으면 저축을 하지 왜 관리를 못 하겠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적게 버는데 그걸 또 쪼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 200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비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월세를 산다든지 뭐 이러면 월세 나가는 비용들 고정비들은 우리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벌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200, 180, 150 번다고 해서 하나도 저축을 안 하고 다 써버리면 미래가 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단 10만 원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좀 들여서 좀 더 소득이 늘 때 그 습관이 힘을 발휘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된다면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도 분할을 해서 저금을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까 그 공격적인 자산을 여기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네. 금액이 아주 적을 때 네네. 금액이 적을 때는 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비상금을 만들어야 되고요. 아, 일단은 모아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기 위해서 종잣돈이라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공격적인 부분보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신경 써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좋은 돈을 불리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는 진짜 금융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한 5천만 원 모은 데는 네. 한 5년, 뭐 아까처럼 소득이 적으면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네. 우리가 금융 지식이 없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걸 잃는 데는 불과 3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그 부분이고 사회초년생들은 일단 비상금 네. 그 부분 먼저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인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금액이 좀 늘어날수록 그때부터 공격자산을 펀드나 이런 부분들을 더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정답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개인 맞춤 설계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그렇죠. 이 대화 중에 생각이 나네요. 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격 자산 대 안전 자산이라고 누구에게나 맞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10대, 20대에 대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공격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다못해 네.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저축의 양도 달라져요. 즉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냐 아니면 독립해서 혼자 사냐에 네. 따라서도 최소한 50만 원, 70만 원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맞아요.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친구는 학자금 대출을 지고 있지만 네. 어떤 친구는 학자금 대출이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돈을 모으는 게 달라지겠죠. 쓰는 것도. 그럼 일단은 빚을 좀 없애는 게 관건일까요? 빚이 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빚만 갚다 보면 네. 지쳐요, 사람이. 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빚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요즘 젊은 빚만 갚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요. 또 빚을 다 갚고 나서 또 빚을 지게 되면 네. 더 이상 욕구가 없죠. 네. 중요한 게 있고 긴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긴급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대출 상황이 긴급하다면 한 50% 정도는 대출 상환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 교육 자금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애기 교육 자금을 위해서도 뭐 한 10% 정도 투자를 하고 노후도 금방 가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제 나이도 그렇지만 이제 금방 가신단 말이에요. 금방 가고 나면 네. 나중에 네. 돈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수익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앞에 거 해결하고 나중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동시 출발하는 게 맞고 대신 중요한 거하고 긴급한 거하고 네. 우선순위를 두고 잘 이렇게 배분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시간과 수익률의 싸움이다라는 네.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저축만도 안 되고 네. 역시 그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처럼 돈도 이렇게 쪼개서 분명히 투자할 땐 투자하고 또 모아야 할 때 모아야 하는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저희 남편이 주식에 완전히 미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주식을 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자기는 공부를 잘하면 된다, 될 것이다. 공부를 안 하고 손을 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친 듯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말려야 할까요? 내버려둬야 할까요?